평생 주방에서 일하셨다고요? 저희 집안이랑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들은 열심히 살아온 저의 삶에 천하다는 낙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버티려 했지만 마음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 아들조차 모욕적인 말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훗날 저에게 무릎 꿇고 빌게 될 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70세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면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야채 다듬고 국 끓이고 불 앞에 서는 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땐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삶이었지요. 밥은 못 먹어도 손님 밥은 꼭 따뜻하게 드리고 싶어서 기름 묻은 앞치마를 벗을 시간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이 제일 값진 돈이다. 그 믿음 하나로 쉰다는 생각도 없이 달려왔고 어느덧 칼질에 굳은 이 손만이 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요. 그 자리가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참담했던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손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손을 천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몰랐겠지요. 이 기름 묻은 손 안에 어떤 진실이, 어떤 삶이 담겨 있는지를요.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목수였고 손재주도 좋고 사람도 점잖았죠. 하지만 결혼 7년 만에 공사장에서 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27, 아들 민수는 이제 겨우 4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 하늘을 쳐다보다가 문득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살자. 누구 도움 없이 내 손으로 지켜내자. 그 이후 제 삶엔 낭만도 없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을 살아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땀으로 뒤범벅된 채 퇴근하면 겨우 잠든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주방에서 칼을 잡는 법, 불을 다루는 법, 사람을 기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서 저는 남의 가게에서 일하는 주방 아주머니에서 자그마한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반찬 가게로 시작한 곳이었지만 오전엔 국, 오후엔 볶음, 밤엔 반찬을 팔며 사람들에게 여기 반찬 맛있다는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주방 일은 말이 쉽지 사람 몸을 천천히 갉아먹는 일이었습니다. 불 앞에서 얼굴이 타고 기름 튄 손은 늘 화상을 달고 살았죠. 비 오는 날엔 무릎이 쑤셨고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일을 부끄럽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는 제게 아이고 이런 일 평생에서 뭐가 남아요? 하더군요. 하지만 전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사람답게 자라는 게 그게 남는 거다. 저는 제 아들 민수가 다른 집 애들처럼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대학도 등록금 밀리지 않게 냈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고 늘 말없이 자기 앞길을 성실히 걸어갔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 취직한 뒤에도 자기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했지만 저는 늘 그 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수가 20살이 되던 해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뭔가 남을 수 있는 걸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모은 돈, 적금과 예금, 가게 명의로 대출까지 모두 털어 서울 강남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20년 전쯤이었지요. 어머니, 거긴 투자하실 때 아니에요. 번화가도 아니고 임대도 안 나갈 겁니다. 주위에서는 만류했지만 저는 그 건물 앞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동네는 바뀐다. 상권은 느려도 꼭 움직일 거야.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몇 년 뒤부터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학원병원 사무실들이 들어서며 동네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때 제가 매입한 건물은 지금 번화가 한복판의 빌딩이 되었고 시세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건물 1층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식당이 있는 건물 전체가 제 명이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 민수는 제가 상가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큰 자산일 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기름 묻은 앞치마를 두른 늙은 아주머니지만 제 삶의 진짜 가치는 겉이 아닌 속에 있다는 것, 그걸 증명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상견례에서 제 손을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고 처음으로 내 삶을 감추고 살아온 게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늘 아들에게 당당해라, 정직해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고 가르쳤는데 그런 제 삶을 그 사람들은 단 한마디로 한순간에 무시해버렸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도심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저를 위해 며칠 전부터 옷을 맞춰주고 아침부터 미용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저는 괜히 낯설게 웃었습니다. 기름 묻은 앞치마 대신 고운 옷차림이라니 제 스스로도 어색했지요.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수진과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진은 저를 보며 따뜻하게 인사했지만 수진 어머니의 시선이 저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구두, 치마, 자켓 그리고 제 손에서 멈췄습니다. 칼 자국과 화상 자국을 가리려 손을 모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어머니 되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날씨 얘기며 두 아이가 어떻게 만났는지 웃음 섞인 대화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직업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어머님은 지금은 무슨 일을 하세요? 수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식당 주방에서 일합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 식당 주방이요.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요즘 그런 일도 참, 부지런한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수진 아버지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자네는 참 성실한 청년이야. 그건 인정하네. 근데 말이지,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지 않나?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다시 민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댁이 든든해야 딸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수진이가 고생할까 봐 그러네? 고생. 저 같은 사람과 가족이 되는 게 고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에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미소를 걸었지만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제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러자 수진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참 훌륭하시지만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요즘은 집안 배경도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니까요.
순간 제 앞에 놓인 젓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손으로 몇십 년을 버텨왔는데 이 주방일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천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자랑입니다.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수진 부모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상견례는 이미 끝났구나. 식당을 나와 차에 올랐고 민수는 조용히 운전대를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자 옆을 바라보지도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미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겠지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을 보며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상견례가 있던 날 이후 제 마음은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괜찮다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제가 모르는 새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방 안에서 홀로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수진이가 연락이 예전 같지 않아요. 상견례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민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상견례 이후 수진 부모가 더 노골적으로 반대한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갈등과 망설임이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저에게 화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꼭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야 했어요? 처음 듣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대충 둘러대시면 안 됐어요? 저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니?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야.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평생 일했다는 걸 들은 순간부터 그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다고요. 엄마와 저를 다르게 본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격해져 있었지만 그 안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민수야, 내가 부끄럽니? 내가 주방에서 일한 게 너한테 짐이 되는 거니?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 아들은 눈을 질끈 감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후로도 수진 부모는 은근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민수를 불러내곤 우리 수진이는 너 때문에 아까운 게 아니라 너희 집안 배경 때문에 아깝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끝내는 씁쓸하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하나둘 뒷말을 흘렸습니다. 민수 장가 간다더니 무슨 문제가 있대? 며느리 집안이 반대한다던데? 교사 집안이라 까다롭다더라. 뒷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등을 찔렀습니다. 저는 밤마다 부엌에 앉아 칼자국 남은 제 손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부끄럽지 않았던 이 손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아 차라리 잘라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한 구석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 직업이 천한 게 아니야. 천하게 보는 그 눈빛이 문제지. 스스로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건물 관리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아니 건물주님,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재단 관계자라는 분이 찾아왔는데요. 건물주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임대료를 몇 달째 못 내셨다면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속사정은 다 다르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까진 그저 또 다른 세입자의 이야기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거라는 건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흔한 임대인 문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다음날 저녁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재단 관계자가 서둘러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주님을 직접 모셔뵙고 싶어 하시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는 공손히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진의 아버지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천한 주방 아줌마라고 여기던 바로 그 사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도 저를 보자 두 눈이 커다랗게 흔들리더니 황급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아,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얼굴에는 진땀이 번져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재단 관계자가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드리길 원하십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 아버지가 입술을 달싹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재단이 요즘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운영비도 빠듯한데 몇 달째 임대료까지 밀려 있어 도저히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건물주님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정말 어떻게든 갚아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얼마 전 제 손을 쳐나다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모욕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부탁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걸 보니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어디서 뵌 분 같은데 예전 모습과는 사뭇 다르시네요. 처음 뵀을 때와는 참 다른 모습이십니다. 세상 일이란 참 묘하지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방 안 공기는 팽팽히 긴장됐습니다. 수진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히 며느리 집안의 반대가 아니라 제 삶과 존엄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려. 겉으로는 차분히 앉아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뜨거운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수진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따라 나오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저희 사정을 한 번만 더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분명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그동안은 단지 모욕당하고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가진 힘과 제 삶의 무게를 그들에게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냐고요.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성실히 살아온 아들이 고작 주방이라는 어머니 때문에 사랑조차 빼앗기고 있다니. 그 순간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아버지가 꼭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 아들도 동석할 겁니다. 민수는 의아한 눈치였지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이제는 네가 직접 봐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약속한 날 다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더욱 살벌했습니다. 수진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옆에는 재단 관계자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낮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여긴 어쩐 일로? 수진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치더니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주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희 재단이 지금 당장 자금이 막혀 있습니다. 임대료는 물론이고 운영비도 끊겨서. 말끝은 갈라졌고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 그도 처음 알았을 겁니다. 제가 말하던 상가가 사실은 이 거대한 빌딩 전체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몇 달이나 밀리셨죠? 3달째입니다. 하지만 정말 곧 해결될 겁니다. 큰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큰 프로젝트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오래 살아오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겉과 속이 늘 같지 않다는 것도요. 순간 그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님, 예전에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주방일만 했다고. 그래서 천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천한 손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비는 겁니까?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수진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쉬이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겁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갈등은 이제 단순한 상견례의 모욕에서 벗어나 저와 아들의 존엄을 되찾는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민수 역시 저의 진짜 삶을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한 듯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 또한 가슴 깊은 결심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해.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천하다 여기지 못하게. 그날 집으로 돌아와도 제 마음은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저희에게 모욕을 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두 손을 모아 임대료 연기를 구걸하는 모습이라니. 씁쓸함과 분노가 뒤엉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던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 집을 도와야 하는 걸까요? 그의 눈빛엔 수진을 붙잡고 싶은 간절함과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도와달라고 무릎 꿇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지. 하지만 남을 무시해놓고 필요할 때만 고개 숙이는 게 더 큰 부끄러움이야.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이제는 우리도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네요. 며칠 뒤 재단 관계자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아버지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이제는 네 눈으로 끝까지 봐야 한다. 약속된 날 재단 사무실의 작은 응접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아버지는 벌써 그곳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건물주님, 아드님도 함께 오셨군요.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어색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해 온 듯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재단의 자산 현황입니다. 사실상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운영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제발 임대료만이라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는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당신은 제 직업을 천하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일로 제 아들을 키우고 지금 이 건물을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대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은 담담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바늘 끝처럼 서늘해졌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수진 아버지는 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임대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과 진심을 무시한 대가이기도 하지요. 준비가 되면 제 쪽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수와 함께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 아버지가 급히 일어나 따라오는 기척이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며 저는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 차례다. 당한 만큼 돌려주되 더 우아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과 삶이야. 민수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을 식당에서 일하며 쌓은 인연 덕분에 가게 단골 중 한 명이 변호사였던 겁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연체 사실이 명확합니다. 내용 증명으로 해지 예고를 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해지 통보 및 명도 절차로 들어가면 됩니다. 법적으로 건물주님이 유리합니다. 저는 원칙대로 하고 싶습니다.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제 삶을 무시했던 사람들이니 더는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아주세요. 며칠 뒤 재단 측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서류가 전달된 바로 그날 저녁 재단 측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민수와 함께 정식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서류와 인감이 오가는 공식 협의 자리였습니다. 수진 아버지는 땀에 젖은 손수건을 움켜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서 말없이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수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건물주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 재단이 무너지면 제 체면은 물론 우리 집안의 이름까지 끝장납니다. 부디 저희 수진이랑 사위될 민수를 봐서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결혼을 막아섰던 사람이 이제 와서 사위라니요. 어처구니가 없어 제가 말을 고르던 찰나 옆에 앉은 민수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우리 결혼을 반대하던 분이 이제 와서 절 사위라고 부르십니까?
저희 어머니를 천하다며 무시하던 분 입에서 사위라는 말이 나오다니 참 어이가 없군요. 회의실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서류철을 닫고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벌써 3개월이나 연체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저희가 아니라 대표님 쪽이지요. 저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들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더 붙잡지 못했고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건 단 하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을 거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라는 다짐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 배경을 탓하며 아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바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제 알았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민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게요. 그냥 참고 넘어가면 우리 둘 다 또다시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겁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준비를 시작했어.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더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민수는 잠시 제 손을 바라보다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저를 위하시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저는 가만히 그의 손을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저녁, 수진 부모가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낯빛은 이미 초췌했고 한때 당당하던 태도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건물주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수진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곁에 있던 수진 어머니까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단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제 체면도, 집안도, 그동안 해온 일들도 다 무너집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 순간 안에서 나오던 민수가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잘라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희가 건물주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를 무시했을 겁니다. 필요할 땐 사위라 부르고 필요 없을 땐 반대하시던 게 지금까지의 모습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 어머니가 저를 향해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앞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제발 한 번만. 저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체면과 이름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남을 깎아내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스스로 뿌린 결과라면 스스로 거두셔야지요. 제 목소리가 끝나자 두 부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로를 부축하며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더 이상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이 제게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지난 세월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옆에 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고생 많았다. 그 말에 민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제 손을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저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저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엄마 편에 서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림 없는 단단함을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났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지켜낸 거야. 그날
저희 두 모자는 오래도록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무겁게 짓누르던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간 듯 오랜만에 편안한 숨이 내쉬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가게 앞에 소란도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제 귀에 바람 소리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의 관계도 결국 그날 이후 끝이 났습니다. 아들도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게 최선이었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 한켠으로는 아쉬웠지만 억지로 이어가기엔 이미 너무 깊은 상처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와 민수는 다시 예전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에 불을 켜고 쌀을 씻어 밥을 올리고 국물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함께 바라보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늘처럼 숟가락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단골 손님이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음식이 참 정직해요. 그래서 이 집에 자꾸 오게 돼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하찮게 보일 수 있는 이 일이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되어 돌아간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면 민수는 어깨에 힘을 빼고 주방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무거운 표정이던 아들은 이제 예전처럼 웃음을 되찾았고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가끔은 계약 서류를 들여다보며 제게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많네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하지만 두려워할 건 없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이겨냈잖니. 밤이 깊어 불 꺼진 가게를 나서며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바람은 선선히 불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겁게만 느껴졌을 하루가 이제는 조금은 가볍게 오히려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천하다 여겼던 말들, 그 모욕과 상처는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제 삶의 무게, 그리고 함께 걸어주는 아들의 웃음뿐이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미 저는 충분히 보여주었으니까요. 제 삶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래 걸려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삶도 천하지 않고 누구의 세월도 헛되지 않다는 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걸음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